네, 오늘 많이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숙제 내는 날이다.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출하시면 돼요. 자,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가 이제 어떤 궤적을 보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은 자본주의가 자기 스스로의 발전의 결과로 모순을 실발시키면서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 공황에 맞닥뜨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본의 축적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는 게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과잉 생산 공황이 1825년에 발달했고요. 그때 이후로 10년 안팎의 주기로 공황이 반복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19세기 말에는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불황이 찾아왔죠. 소문자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대응, 내지는 위기 탈출 전략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주류 학자들이 제1차 세계화라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는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게 전면화되고, 제국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것과 이제 별개로 생산 과정에서의 착취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주장됐고요. 자, 그리고 이 제1차 세계화의 사실상 필연적인 결과가 첫 번째 세계대전, 제국주의 전쟁이죠. 자, 1차 대전의 와중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대 전강기를 거쳐서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논외로 했을 때 가장 심각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1930년대 대공황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체제 자체가 이른바 시장에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자생력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구제하는 게 이제 불가피했고, 이때 이후로 이건 이제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전면적인 개입과 구제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퇴출시키지 못했고,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1차 대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와 사유이라는 게 한신이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퇴출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까지였습니다. 자, 질문이요. 여기까지 했던 내용 관련해서. 네. 용어를 이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주류경제학은 지난번에 공황을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가능한 한 경제 위기, 공황의 이제 의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누적돼서 폭발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주류 경제학이 리세션, 스태그네이션, 디프레션 각종의 이제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라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도 사전적으로만 해석하면 대불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30년대 대공황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주류 학자들조차도 그 번역으로 대공황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공황이라는 용어 말고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자, 그럼 이제 오늘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려면 2차 대전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1차 대전도 세계대전이지만 주로 유럽에 국한된 전쟁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은 글자 그대로 글로벌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 뭐 생산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죽어나간 것도 엄청나게 컸죠. 줄 잡아서 5,50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차 대전에서. 자, 그런데 2차 대전에서 그 과정에서 각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피해들을 입었는데 물론 미국은 예외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있어요. 인적, 물적 모든 측면에서. 어떤 나라겠어요? 보통 우리가 배운 상식에 따르면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결국엔 패전을 했던 독일이나 일본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죠. 근데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무참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소련이에요. 자, 생산시설을 비롯한 각종의 이제 그 물적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 피해만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2,500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최소한으로 잡는다는 건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잡은 게 2,500만 명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당시 일제하에 식민지였던 조선의 총 인구가 2,2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훌쩍 넘어가는 숫자 자체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런 막대한 피해를 이제 입은 게 소련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어쨌거나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합니다.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라는 거죠. 역시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미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가장 크게 공헌한 나라도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소련입니다. 진짜냐? 진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딱히 뭐 소련이나 사회주의 호의적이거나 좌파라고 분류되는 이런 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만큼은 차마 부정하지 못하는 주류 역사가들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글자 그대로 팩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고 어떤 궤적을 겪는지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진행합시다. 썩 닮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우겨서 세계 지도를 봅시다. 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의 원흉이라고 지목이 되는 게 독일인데 독일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를 사이에 두고 소련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도 예견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조만간 전쟁을 도발할 거라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과연 어디서부터 터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히틀러가 소련을 배후에 두고 서유럽을 먼저 침공할 건지 반대로 서유럽을 배후에 두고 소련을 먼저 쳐들어갈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히틀러로 대변되는 파시즘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공산주의도 용납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독일이 소련을 먼저 쳐들어가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동시에 독일도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바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는 193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통해서 간신히 이제 경제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전쟁을 하면 그게 다 이제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면 최소한 대비할 시간을 벌려고 했죠. 그래서 독일을 사이에 두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과 소련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전에 히틀러가 주변 지역을 무력으로 병합하는 무력 시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묵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너의 세력 확장을 용인해 줄 테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고 이제 그만 소련으로 쳐들어가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겼던 거예요. 자, 실제로 진행된 과정은 소련이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흔히 우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련과 독일 사이에 이제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가 서유럽으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하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사회주의나 막수주의자라고 자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까지도 소련을 비난을 합니다. 왜?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히틀러가 배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의 개전 책임이 소련에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은 전쟁이 안 났을 거냐? 아니죠. 당연히 이제 독일이 서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불가침 조약을 먼저 맺고, 소련을 먼저 쳐들어갔을 거다. 이건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명백한 사실관계조차도 이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2차 대전 초기의 상황은 어땠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독일이 나치가 유럽 전역을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까지가 이제 독일의 세력권에 들어갑니다. 영국만 바다를 면하고 있어서 본토가 점령당하지 않았다 뿐이지 특히나 이제 전쟁 초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독일군의 폭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는 상황, 무방비 상태인 상황이었죠. 나름 그 2차 대전에서 영국 출신의 영웅이라고 떠받들려지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인데 당시 처칠이 별로 하는 게 없었어요. 나름 이제 영국 총리였는데 하는 일이라고 이제 지하 벙커에 맨날 숨어 있다가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런던 시민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 할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 미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참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 무대는 어쨌거나 이쪽 일본과의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전을 했다고 해서 그 독일군을 다시 격퇴하는 정도로 공세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나마 하는 거라고 이제 독일군이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제 대치선을 긋는 것 이상으로
권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쪽 부분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히틀러가 이제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침공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연합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독일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소련을 지원하겠다고 천명을 하죠. 어쨌거나 이념은 다르지만 이제 그 나치에 맞서서 같이 싸우는 한편이 됐다는 건데, 실제로 연합국들이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그닥 소련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립서비스였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정말로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 연합국 측에 속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련을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기들이 독일하고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 공세를 펴면 됩니다. 그러면 독일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자기의 주력의 거의 대부분을 소련과의 전쟁에만 쏟아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소련이 언제까지나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믿은 건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침공할 걸 대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는 독일군의 진격을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수도인 모스크바 근교까지 독일군이 진출하는 대단히 이제 긴박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련이 1930년대 공업화를 진척시키면서 대규모의 이제 산업 시설들을 공업 도시를 만들어서 밀집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업 도시들이 전부 다 이제 모스크바 서쪽 독일군의 진격 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들이 갈수록 이제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생산 설비들이 독일에게 넘어가면 전쟁은 그걸로 끝입니다. 소련이 어떻게 맞받아칠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핏 보면 대단히 이제 무모해 보이는 듯한 대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모스크바 뒤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우랄 산맥이 시작합니다.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워낙에 방대한 산맥이에요. 소련 사람들이 독일군에 밀려서 후퇴를 하면서 이 공업 도시들에 있는 생산 설비를 다 뜯어요. 다 뜯어가지고 우랄 산맥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설비를 다시 장착한 다음에 구수 물자를 생산해서 반격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중국의 고사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자기 집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산 때문에 이제 통행이 불편하니까 저놈의 산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을 것 같지 않던 노인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망태기를 가지고 흙을 퍼다 나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이 감동해서 옮겨줬다느니, 아니면 이제 그 산에 깃들어 있는 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더니 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이 아니라 거의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나 어떤 꿈도 없이 엄청나게 강압과 통제 아래에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대단히 이제 수동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상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떻게 그걸 이제 억지로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에 소련은 이런 대역사를 진행할 만큼 자기 사회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회였다는 거죠.
물론 전시니까 강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의 대역사가 성공하려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동참해야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이제 소련이 막대한 희생을 치릅니다. 독일군의 몇 배에 달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주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제 독일군을 격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군의 주력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2차 대전은 이걸로 끝이다. 무슨 소리냐? 독일군의 주력이 괴멸됐다는 얘기는 이제 독일이 연합국과 대치하고 있는 다른 전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여력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치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상륙작전이라는 건 전력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시도하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상륙 지점이 노출되면 떼몰살을 당하기 쉽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일이 소련과의 전투에서 주력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설령 뭔가 다른 연합군들의 낌새가 이상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라는 게 거의 남지 않은,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저항의 정도가 이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상륙작전을 입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대전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각종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후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또는 이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내지는 나치 점령하에서 뭔가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시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건 본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주변부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미 이제 큰 싸움이 여기서 벌어져서 승패가 사실상 결정난 다음에 이삭죽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2차 대전 전부인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류 경제사가들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러시아 소어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오벌이라는 사람은 소련 사회주의 스탈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쓸 때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게 독특 묻어나는데 사실 이 책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최소한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독일 사이의 전쟁이었다.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고 2차 대전 승패가 결정난 것도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 당시에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실이 당연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이제 지배계급의 편에 서 있는 주류 언론조차도 상대적으로 보도를 객관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이 승패를 결정지은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1942년 말부터 43년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는 주류 언론조차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 무슨 소리냐?
타임이라고 하는 영문 잡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아마 조금 덜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이제 영어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씩 다 끼고 다니는 이런 잡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잡지의 특징 중 하나가 그 해의 마지막 호이면서 이제 다음 호의 첫 호죠. 올해의 인물이라는 걸 선정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독일과 소련 사이의 그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 1943년 1월 4일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대충 악마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타임지의 다른 호에 실린 스탈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정말로 악마와 같은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호의 기사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죠.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대단히 이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결단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올해의 인물에 대한 커버 스토리 제목이 이래요. Die, but do not retreat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네. 히틀러가 이제 전선에 스탈린 전선에 그 하다라 지령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정말 독일군이 저기 코앞까지 진격해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역대 이 땅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훨씬 멀리 저기 있는데도 다들 툭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주변에 그 참모들이 위험하니까 일단 피신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서 이제 그 사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전선에 이런 지령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나치 독일에 맞서는 스탈린과 소련 인민의 의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가겠죠. 자,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유럽 그리고 일본이 석권하고 있던 동아시아에서 말로 뭔가 의미 없이 떠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총을 들고 게릴라 활동,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타격을 주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죠.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는 기존의 평화 시기의 지배계급이 아니라 그 시기에 지배계급에 탄압받던 공산주의자들, 최소한 좌익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명백해질수록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이 골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왜? 자, 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허덕이고 있을 때 소련만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제 노동자 계급이 자꾸 왼쪽으로 눈을 힐끔힐끔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소련이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동시에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눈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가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항상 그 겉으로 천명하듯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전쟁 이후에 정부를 수립한다면 도대체 지도가 어디까지 빨갛게 물들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실제로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소련 한 나라 정도에 불과했던 사회주의 진영이 급속하게 확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예외 없이 소련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소련이 나쁜 녀석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제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공산주의를 강요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거죠. 자, 유럽에서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납니다. 독일군을 격퇴하면서 진격해온 소련군과 부랴부랴 이제 노르망디를 거쳐가지고 들어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연합군이 베를린에서 딱 마주치죠. 그러면서 오케이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음으로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뭐 소련군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걸 자기들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관하지 말라. 왜? 이 지역도 사회주의자들 좌익에 대한 선호라는 것들이 상당하고 오히려 그게 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에 엄청난 반공주의적 탄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땅에서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유로울 것다고 우리가 생각한 유럽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탄압에 대해서 소련이 문제 제기를 하다가 개입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랑 한 번 더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죠. 3차 대전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건데 소련이 그걸 감당할 만큼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소련이 일방적으로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공산화시켰다, 그 지역을 공산화시켰다기보다는 반대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의식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제 통치를 재확립하는 과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까지가 빨갛게 물드는 걸 막아냈다라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 그게 진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사회주의를 이해한 나라들에서 소련의 영향력이나 지원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영향력이나 지원의 발휘만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이행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거기 살고 있던 대중들의 신강을 얻은 사람들이 대체로 공산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이행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45년 8월 15일에 그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거의 틀림없이 38선 이북뿐만 아니라 이남을 붙여도 붉게 물들 가능성이 거의 100%였습니다. 당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독립운동사에는 그게 당일 독립운동사에 그게 다 빠져 있어야. 왜? 그걸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네, 이 나라 자체의 정통성이라는 걸 도저히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자, 이 과정도 의미가 심장합니다. 무슨 소리냐? 유럽에서는 45년 5월에 전쟁이 끝나지만 여기는 8월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의 원자폭탄 2발, 핵폭탄이 2발 투하가 됩니다. 전시라고는 하지만 이게 민간인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군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빌미로 일본의 지배계급이 아직까지도 되도 않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왜 꼭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미국의 당시의 공식적인 해명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일본을 공략하려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 진출하기는커녕 외곽에 있는 섬 하나를 공략하는데도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이 미군한테 이제 밀리면서 그 고립된 섬 지역에 있는 선주민들을 강제해서 끔찍한 옥죄를 강요하자. 그래서 그 섬 곳곳에 이제 동굴을 파고 기관총 포대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포대를 하나씩 맡겨야, 그리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발목에 쇠사슬로 족쇄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총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쏘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결국 이제 섬이 점령당하게 징역에 처하면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걸 불러 모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온 다음에 강제로 뛰어내리게 합니다. 마치 이제 그 미군에게 항복하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인 것처럼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본이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거 핵심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이제 군사 기밀이 해제되면서 이제 밝혀진 사실은 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몇 달 전부터 일본의 군부가 미국 쪽에 항복 의사를 타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군부가 내건 항복의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천황만큼은 전쟁 범죄자, 전범의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조건만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항복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그걸 진즉에 입수해 놓고도 모르는 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원자폭탄이 투하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소련은 일본과도 그 전선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나 일본이나 주적은 따로 있죠.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이 이제 주 전선이고 일본은 미국과가 이제 주된 전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선은 서로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간신히 이제 그 형식적인 대치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45년 5월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군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진출하는데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전쟁을 그다음 일찍 끝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명확한데요. 어쨌거나 엄청난 돈벌이니까. 최소한 소련이 45년 말 늦으면 이제 46년 초나 돼서야 간신히 이 언저리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8월 초가 되니까 다 왔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당연히 소련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전역이 이제 일본 본토를 놓고 그 소련하고 이제 각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원자폭탄 도발을 투하한 다음에 지도 위에다가 자를 대고 줄을 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원자폭탄은 실제로 일본에 떨어졌지만 소련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협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얻은 신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원자폭탄이 일본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공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까지는 소련이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은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해야 돼요. 근데 그 복구 과정의 동시에 자본주의 진영으로 남은 나라들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불만이라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불만이나 저항이라는 걸 체제로 이업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즉 사회주의 진영에 더 이상의 팽창을 봉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야. 네. 중간중간에 객관적인 팩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팩트의 근거가 뭔지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소개해준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한국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당인데 조선당 자체도 원래는 빨간불이 줄 것이 당연했다라고 아까 그것이 팩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도 책에 나오나요? 이게 이제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무지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하면은 굳이 무슨 운동권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들 기초 교양 수준에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항일 독립투쟁사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좌익의 공헌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인민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쫓겨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걸 조건으로 내걸고 권력 일체를 이양하려고 했던 조직이 건준이라는 조직인데, 이 건준이 그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좌익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가 주류 언론이죠. 주류 언론이 여론조사를 해야 어떤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최근에 갈수록 이제 극우, 네. 사실 역사가라도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 극우 선동가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쓰레기 같은 책자들을 워낙 많이 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나왔던 그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기록하는 책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좋습니다. 또, 네. 왜 수련은 처음에는 저렇게 독수무책으로 내렸는데? 아, 그것도 저기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온갖 또 이제 소련을 비난하고 소련의 승리라는 게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우연히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왜곡돼서 해석하는 자칭 밀덕들의 이제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소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이 자기의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소련을 침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긴 했지만은 그 기세를 초기에 이겨내지 못했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텍스트들은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 기말 과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는 책인데, 거기 이제 크게 세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3부가 2차 대전 겁니다. 관심 있으면 뭐 미리 한번 봐주셨습니다. 예, 또 네. 우리나라 땅에서도 그렇고 이제 소련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그렇고 전쟁 2차 대전과 관련해서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뭔가 행동이 좀 더 이제 솔선수범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솔선수범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기존의 지배계급은 다 도망가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나치 부역자, 친일 부역자들 그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나름 이 저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저항을 합니다. 그나마도 이제 그 통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 변절을 해서 오히려 이제 친나치파, 친일파들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총 들고 싸우면서 이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이전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이었고, 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전복되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는데, 당연하죠. 굳이 이제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자,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나치와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한 저항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민족 해방,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대 사회주의자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는 민족 해방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밀접하게 결합이 됐죠. 2차 대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대단히 많은 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힘이 약해져서 직접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물러난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맞서 싸우는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게 팩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 또는 소련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의 악마 수준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끔찍한 악마여야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했던 것들의 실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자, 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강사가 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저는 실서재편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별개의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였다. 네. 일단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건데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이제 자본주의 진영으로 남은 나라의 개돼지들, 노동자들, 서민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표출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어쨌거나 그들을 한편으로는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어할 필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외적인 전략 그리고 각 나라의 이제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제1차 세계화는 이미 대공황으로 완전히 끝장이 나면서 세계무역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재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들이 오가기 위해서는 그 지불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죠. 그래서 국제통화제도를 재건하고 무역 질서를 다시 재구축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1차 대전 이후에도 압도적이었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우뚝 서게 했던 이제 미국이 이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에게 대규모의 무상 원조를 행하죠. 이른바 마찬가지. 자, 미국이 처음부터 이런 식의 대규모 무상 원조를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포지션은 자기들의 강화된 지위를 한껏 즐기는 거였는데 2차 대전 직후에도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방향을 정반대로 선회하게 만들죠. 일단 첫 번째가 미국 자체의 과잉 생산이 다시 심각해집니다. 전쟁 말기에 이제 사실상 엄청난 호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군비 지출에 따른 유효 수요가 엄청나게 축소되면서 당장 과잉 생산 공황을 우려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한 2년 반 정도 반짝 호황을 구가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전쟁 시에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수가 전선으로 차출돼서 끌려나가고 또 다수가 운수물자 생산에 동원이 됐는데 임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시니까 물자가 다 배급제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도 쓸 데가 없어서 은행에다 강제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자 통제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그 강제 저축을 꺼내서 쓰기 시작하면서 TV, 냉장고, 세탁기, 나중에 자동차까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반짝 호황을 부과하는데 2년 반쯤 되니까 그게 다 떨어졌어요. 40년대 말에 미국이 과잉 생산 공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과잉 생산된 상품들을 미국 정부가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무상으로 건조하는 방식. 마살 플랜의 이제 한 가지 동인 자체는 미국 자체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만약에 다른 나라들을 사실상 방치한 상태에서 이 나라들이 제대로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나라의 개돼지들이 노동자 계급이 그 분노를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세계 자본주의 진영 자체가 위축되면서 미국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샬 플랜이 이제 가동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나라가 역설적으로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 몰린 서독하고 일본이에요. 처음에 이 나라들에 대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계획은 이나들이 또 빨리 공업 기반 시설을 회복해가지고 힘이 세지면 다시 또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있던 설비조차도 다 뜯어서 자국으로 가져가서 농업국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들이 어찌 되었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바로 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독이나 일본의 급격한 경제 회복을 무슨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에서는 이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시는데 다 거짓말이고 미국의 특혜에 가까운 지원이 있었던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하죠. 자, 한편으로 이렇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사회주의 진영을 봉쇄하기 위해서 진행된 게 이른바 냉전이죠. 네. 자, 보통 이 냉전은 우리가 이제 군사적 의미의 대립이라고만 알기 쉬운데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의 냉전도 못지않게 사실은 어쩌면 더 이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죠.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명분은 뭐예요? 평화로운 자유세계를 무력으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저 붉은 무리들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군비 지출의 명분. 실제로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자, 각 나라의 군사력을 조사해가지고 백서 형태로 내는 그런 출판물들이 있어요. 그 출판물들을 쭉 계속 면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군비 지출이나 이제 무기의 양바칠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을 압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열세였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련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조차도 그 경제 규모가 미국의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이제 상대적으로 자국의 가용한 자원의 많은 부분을 군비에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을 압도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런 이제 군사력과 관련된 백서들의 통계를 좀 추적하다 보면 어떤 사실이 발견되냐면 항상 군비 증강을 선도한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 그쪽에서 먼저 군비를 증강시키면 거기에 위협을 느낀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의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 같습니다. 자, 나토라고 하는 기구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예요. 아직도 있어요. 처음에 설립된 명분이 소련과 동유럽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이제 소유럽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기구도 있었죠. WTO라고 읽으면 안 돼요. 세계무역기구 아닙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이제 본부가 있었습니다. 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 군사동맹인데요. 어떻게 먼저 생겼을까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당연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먼저 생기고 나토가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죠. 나토가 먼저 성립하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동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소련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성립합니다. 자,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거치면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회귀를 했어요. 당연히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라졌죠. 나토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설립 명분이 사라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세를 확대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나토가 하는 일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억제력이 사라진 다음에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주적, 악의 축이었던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이나 전행, 이권의 침탈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나라들은 아닌데 그런 나라들이 느닷없이 악의 축으로 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나라들을 때려잡는데 미국과 쌍두마치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나토의 역할. 예,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보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정보는 사실은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게 정말 진실에 가깝습니다. 네, 진짜로 다 왜곡돼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인 측면에서도 이제 냉전이 오히려 더 이제 교묘하고 전면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측면이 훨씬 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진행되고 특히나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을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 우리들입니다. 그 냉전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5분에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5분이 될 때까지 숙제를 교탁에다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실업급여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출산,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어지간하면 이제 무료인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파괴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고 나는 한국에서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일종의 대안으로 열심히 선정하는 그 복지국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이런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했을까? 대한민국의 소수지만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를 인간답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또 다음 선거에서 우리한테 표를 많이 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장도 되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청와대에도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른바 선진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우리가 진보정당이라고 알고 있는 좌파정당 내지는 삼인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삼인주의 정당들이 집권한 경우도 있지만 우파 정당들도 이 시기에 많이 집권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 시스템 만들어집니다. 왜? 안 할 수 없거든요.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것조차도 양보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의 자칭 타칭 진보적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잘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는 사기다. 복지국가는 계급투쟁의 결과물이지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또 찍어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복지국가조차도 지배계급이 당연히 거저주지 않았죠. 이게 사회적 합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표, 자본가들의 대표, 정부 관계자가 모여가지고 타협을 하는데 이런 걸 제공하는 대가로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파업이라든지 과도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겠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을 천명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선전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운동 내부에 이제 변혁적 세력을 제거하는 데 동의하고 앞서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또는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런 식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자본가 대표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야, 너네 저기 나름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그 신망을 얻고 있는 저 노동조합 위원장 있잖아. 근데 저 새끼 빨갱이란 말이야. 저 새끼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나 여기 사인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우리 노동자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 좀 물러나게 하시죠. 이렇게.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스스로 거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실제로 납치, 감금, 폭행, 고문, 살인 이런 것들 비일비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공산당 자체가 불법화되는 일도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이제 묵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입고 무력화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요구라는 게 자기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 전체적인 의미를 띠는 게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거고, 그런 요구조차도 대단히 순치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이제 노동운동 지도부가 나름 선진적인 노동운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른바 산업별노조거든요. 뭐 문의는 여기저기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잘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산별노조가 제일 잘 되는 이제 서독, 지금의 독일 같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게 작동하느냐? 독일 이제 노조 중에서 제일 조합원 수가 많고 조직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노동조합 중에 하나가 독일 금속노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금이나 단체 협상을 했을 때 이른바 대표 교섭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 중에서 딱 하나의 사업장을 찍어서 거기서만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해요. 협상이 잘 안 되면 쟁의 행위가 발생하고 파업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딱 그 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자본가들로서는 노동자들을 다루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별로 위협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타결이 되면은 그 결과물이 산업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른바 복지국가는 결코 선거에서 표 찍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계급투쟁의 결과물이었고 지배계급의 마지못한 양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노동계급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변혁성과 전투성을 잃어버리고 순치되는 과정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변혁적 대역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이제 표 찍는 대상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던 게 바로 3인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대전 당시에 배신 행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진짜 변혁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탄압받고 때론 불법화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표자를 자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체제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게 이른바 진보정당, 좌파정당이라고 알려진 3인주의 정당의 실체다. 뭐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3인주의 정당조차도 제대로 아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주장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고 피지배계급의 편일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서구의 3인주의 정당들의 궤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형식상의 변혁성이라는 것들,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표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이 순치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그런 이제 가직조차도 벗어버리고 사실상 지배계급의 정당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갈수록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금 노란조끼 시위를 촉발시킨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보수 정당도 아니고 3인주의 정당 출신도 아니에요. 기존의 이제 정당들이 대중들한테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모든 정당들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세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혹시나 다를까 해가지고 이제 표를 몰아줬더니 하는 짓이 대놓고 극우적인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이니까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던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기존의 삼인주의 정당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라는 가식조차도 포기한 적을 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예요. 그때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나름 노동운동의 명방가 출신을 의장으로 앉히면서 다 불러 모아서 뭔가 좀 잘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차마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강성이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부터 대단히 안타깝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주노총 지도부조차도 이미 체제 내에 포섭돼서 관료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 정도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딱히 그렇게 위험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차마 못 들어갔던 건 나름 그분들한테 좌빨 정부라고 욕을 먹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조차도 이 노사정 대타협 내지는 사회적 합의 의제로 상정된 게 이전에 서구에서 진행됐던 사회적 합의는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들이 받을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양보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제 합의를 가장한 지배계급 요구를 수용하라는 거에 기준이 참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합의를 강요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거기 들어가 있었던 한국노총조차도 반발하고 뛰쳐나올 액션을 취했던 거죠. 자,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에서의 경사노위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의제로 올라온 것들이 현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그 OECD 산하의 이제 ILO 그 협약 중에 비준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당연히 비준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의제로 올린다는 거예요. 왜? 주고받을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탄력 근로 시간제 확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그 과잉 노동이라는 것들을 제어하는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제 탄력 근로 시간제 합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본가들이 딱히 초과 노동에 대한 특별수당, 이른바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헐값에 부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의제 설정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하게 돼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노총 지도부가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제 갈수록 시참만을 맛이 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표를 보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 말에 그 민주노총의 이제 집행단위에서 실국장 중에 상당수 분들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왜? 위원장이 되도 않게 여기 겨들어가가지고 이제 지배계급에 들러리는 것을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항의해서 사표를 낸 거였거든요. 위원장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한편으로는 이제 현 대통령은 나름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압력을 가하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는 사탕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실제로 결국 이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없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그 모든 사고나 정보, 이데올로기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충 중도 보수조차도 좌빨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조차도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정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말로만 합의인 거다라는 거죠. 자, 질문이요.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제1차 세계화는 대공황으로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재건해야 되는데, 자, 무역을 하려면 일단 그 결제수단이라는 게 확립돼야 돼요. 그래서 국제통화제도를 확립돼야 되는데, 대공황 전까지는 이제 근본위제였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얘기는 우리 책의 그 전반부에 있어요. 인플레이션 다루는 곳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19세기 말부터 국제통화제도가 성립해서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제 유지됐던 근본위제를 고전적 근본위제라고 합니다. 자, 고전이라는 말이 듣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확인할 텐데, 이때는 이제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이 태환은행권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태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 간에 이제 그 국제 수지에 이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금으로 메꾸는 방식. 자, 전쟁이 터지면 근데 이거 다 깨집니다. 자국에서 당장 전쟁해야 되니까 태환 신경 쓸 필요 없이 태환 정지되고 불안은행권 발행해서 정비 조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교육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금이 오가는 거는 군수물자를 서로 타들이기 때문에. 자, 1920년대 1차 대전이 끝나고는 국제통화제도를 재건하기 위한 시도가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건 근본위제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군환본위제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이때 당시에는 영국의 스털링화, 파운드죠. 스털링화가 기축통화를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대외 지불 준비금으로 금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파운드화도 보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태환은행권인 파운드화를 금하고 태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과 태환은행권인 파운드화가 이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전쟁 전의 비율로 자국 통화의 태환을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그리고 교환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가 문제가 되면서 20년대 내내 이게 차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빠그라졌죠. 심지어 대공황이 진행 중인데도 뒤늦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온 나라도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자, 당연히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아작이 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걸 다시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연합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담당자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 모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그맣냐면 보통 도시라고 하면 영어로 시티라고 하는데 이건 시티가 아니라 타운이에요. 진짜 조그매요.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개의 주장이 계도가 됩니다. 하나가 케인즈가 제출한 거고요. 하나가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화이트가 제출한 거고요. 자, 케인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존 메이나드 케인즈.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전과 같은 방식의 근본위제로 돌아가는 게 사실상 무망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근본위제가 무리 없이 작동하려면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대외 지불 준비금으로서의 금을 상대적으로 고르게 보유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돌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 세계 금의 3분의 2 정도가 미국 한 나라에 다 몰려있고. 왜 그랬겠어요? 자, 일단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부 중에 이제 안전자산이 금을 전부 다 미국으로 빼돌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시기 동안 나치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무상으로 받지도 않아요. 뭐 주고 사요? 줄 게 없잖아. 생산도 안 되고. 다 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 미국 맨하탄에 있는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그 금고에 각 나라의 금들을 모아다 놓고 이건 어느 나라 거, 이건 어느 나라 거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꼬리표들이 전부 다 USA로 바뀌는 중이었어요. 전쟁. 그래서 이제 2차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전 세계 금의 3분의 2 정도가 미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판이 돌질 않습니다.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케인즈의 고민은 이거예요. 케인즈가 나름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미국 주도로 판이 흘러갈 텐데 그건 막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920년대 영국처럼 파운드화를 태완화폐로 해서 자기들이 중심에 서겠다는 건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미 20년대의 재건 근본이제 때도 영국이 자기 국력에 걸맞지 않게 대단한 무리를 감수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는 게 금을 비롯한 몇 개의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해서 망코라는 이름의 가상의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교역을 하자라는 게 이제 케인즈 안이었어요. 자, 미국 대표인 화이트안은 훨씬 간단했습니다. 야, 너네 우리 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전쟁 전에 금 1온스의 이제 세계 시장 가격이 35 US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러를 금으로 태환해 줄 테니까 달러를 금 대신 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화이트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어요? 당연히 힘센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안이 채택이 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 달러 본유제. 자, 얼핏 보면 20년대의 금한 본유제하고 비슷한 것처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20년대 당시 재건 금본위제는 기축통화를 자임했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물론이고 이 금본위제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국내에서 자국통화의 태환을 제기하는 게 조건입니다. 근데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 미국 포함해서 전부 다 국내에서는 태환이 영구히 정지됐고 한 번도 재개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자국 내에서는 불안한 행pon인 달러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만 금하고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긴 했지만 결국 오래 집행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결국엔 70년대 초에 비교해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금 1온스가 35 US 달러라는 미국의 태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달러는 금과 마찬가지 페이퍼 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파운드화든 나중에 유로가 생기면서 이제 사라졌지만 도이치마르크가 됐든 엔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자국 통화의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인위적인 고정입니다. 무슨 소리냐? 각 나라가 자국의 은행권을 금과 태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은행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 결국 그 교환 비율이라는 게 금과 어떤 비율로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묶이게 되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는 이제 모든 나라의 통화가 이미 불안은행권이기 때문에 그죠? 금하고 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빌미로 해서 평가 전환을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때 망가졌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대공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공황 당시 국제 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과정이 어땠느냐? 전부 이제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근본 이제로부터 이탈하면서 자국 통화를 평가 전환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타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죠. 자,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근린 궁핍화 정책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는데요. 그 경고에 단어를 하나 딱 바꾸면 내 이웃을 가난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유언에 있거든요. 이게 근린 궁핍화 정책. 한 나라가 그렇게 하면 옆에 나라도 안 하면 나만 손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도 나도 똑같은 방식의 정책을 취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세계 무역이 사라지다시피 했던 건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무리 불안은행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식의 그 무질서한 평가 전환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와 다른 나라의 불안은행권들과의 이제 교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억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구조가 되죠. 근데 이게 인위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일시적으로 이제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해가지고 그 기존의 환율대로 환율을 평가 절하하지 않으면 기존의 환율대로라면은 달러가 부족한 대외 지불 준비가 부족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태가 올 때마다 이제 큰 폭의 평가절을 허용해주면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질서가 다시 무너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된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인위적 고정환율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좋지 않은 국제수지가 사태가 많이 악화가 돼서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뭐다? 우리한테 대단히 유명한 익숙한 IMF가 그렇게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의 다른 이름이 IMF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IMF 체제는 원래 고정환율제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70년대 초에 브레튼 우드 체제는 깨졌어요. 근데도 IMF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이후로 IMF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알죠. 자,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지고 이른바 변동환율제가 전면화되면서 이른바 각 나라들 사이에 이제 자본 이동이라는 것들도 급격하게 이제 증대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 공황이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때 이제 IMF가 등장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즉 돈을 빌려준 초국적 자본의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재편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구제금융에 대한 이면 합의라는 거죠.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작용이 대단히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80년대에 외환위기를 두드려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요구하는 컨디셔널리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요. 그 결과 1990년대에 나온 말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1980년대 초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 10년 지난 후에 보니까 그 10년 동안 GDP 성장률이 0%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거든요. 경제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뿐만 아니라 성장률만 0%인 게 아니라 중요한 기관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의 제국주의국가의 소극적 산업에게 소극적 자본에게 넘어가고 간판이 전부 바뀌고 중산층이 엄청나게 몰락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죠.
이게 이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충실히 따른 거죠. 그 천명 역할을 하는 게 IMF고 97년 말에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도 그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나름 뭐 민주주의와 개혁의 아이콘처럼 등장했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까지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시킨 그런 세력이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97년 말에 한국이 요구받은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완화된 프로그램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왜?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상황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그런 국제기구의 대표, 총재 이런 역할, 총재, 부총재 역할을 역임했던 그런 이제 주류 학자조차도 야 이건 정말로 그 뭔가 건설적인 그 방식으로 이 나라 경제들을 돕기위한 게 아니라 극소수의 거대 자본가들만의 이익을 지 배속만 불리기 위한 공마전이다 라는 식의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정도였다. 자, 어쨌거나 그게 IMF 말고 동시에 생겨난 기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기구가 서유럽 국가들의 이제 경제 재건을 돕는 데 필요한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구가 생겨났어요. 그게 IBR.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IMF 체제 또는 IMF IBR 체제예요. 자, 서유럽의 경제 회복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근데 IBRD도 설립 목적이 사라졌지만 없어지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은행이 몇 개 만들어져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은행이거든요. 월드뱅크의 총재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네, 벌써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 총재로 선임이 됐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떠들었는데 월드뱅크는 뭐 하겠어요? 자, 선진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은 진즉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 말이 좋아서 개발도상도 있고 사실 이제 후진국들의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금을 제공한 초국적 자본에게 해당 나라의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권리를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볼리비아 사례. 볼리비아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자금을 세계은행이 알선한 초국적 기업이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볼리비아의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물이 사유화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볼리비아에서 상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도꼭지를 틀지 못해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뻔히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돗물을 틀지 못하고 빗물이라도 받아서 쓰려고 집집마다 지붕 위에다가 양철통을 줄줄이 걸어놔요. 이런 집 풍경이 보이는데 그거조차도 금지를 당하니까 못 참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초국적 자본이 없던 일로 하고 이제 물려나서 이제 요양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한국개발 총재인 세계은행이다. 자, 이런 기구들이 브레튼 우드 체제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자, 질문이요. 자,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대체로 의사결정 구조가 당연히 일국 1표 내지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 되죠. 자, 그래서 IMF 같은 경우도 그 각 나라의 발언권이 분담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예전에는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분담금을 많이 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그 발언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는데 다 쓸모가 없는 게 미국 한 나라의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단일. 네, 분담금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25% 넘는 정도면 전행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IMF 규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회원국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에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 한 나라만 반대하면 뭐든 안 된다.
네. 이렇게 불러갑니다. 국제 질서는. 물론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거대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 자, 국제통화제도를 부활시킨 이유는 결국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0년대 대공황 당시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무역에 열을 올리다가 모두 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졌을 때 전 세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집단으로 성명을 내면서까지 각 나라의 이제 정부 수반과 강요들한테 보호무역 재발하지 마세요라고 호소를 했어요. 왜? 역사를 아는 주류 경제학자라면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공황이 현실화될 거라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재발하지 마세요라고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우리는 이제 자유무역 할 거야. 말로는 동일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주류 경제학의 교과서 수준에 또는 논문들 수준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죠? 심지어 모든 분야에서 그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교역을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나라도 이익을 본다라는 논리가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자유무역은 절대 선이라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강자의 논리. 그래서 실력이나 체급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사각의 링 내지는 이제 요즘 하는 식으로 종합격투기에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네 맘대로 자유롭게 싸워보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이 다른 쪽한테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겠죠.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더라도 두들겨 맞는 쪽도 뭔가 배우고 얻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재기불능상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무역의 실모습이고 그래서 자유무역에 관한 대단한 그 주류 이론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명성을 얻은 학자조차도 막상 그 사람이 자국의 대외 정책,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가 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세계 무역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근데 미국과 서유럽이 당시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은 2차 대전 당시에 생산력을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그죠? 전쟁이. 유럽은 이제 어쨌거나 전쟁터가 됐으니까 많이 파괴가 됐고 당분간은 미국에 대해서 수입 초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당연히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했죠. 서유럽의 지배계획이 그걸 들어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국의 산업이 회복되기도 전에 이제 괴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못한다. 차라리 안 하면 안 되지. 배째 이러는 거예요. 미국이 아쉽죠. 왜? 당장 자기네는 과잉 생산이 심각하니까 어떻게든 팔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 성립한 체제가 우리가 가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체제.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협정에서 일반적, 제너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이름밖에 없어요. 무늬만 제너럴한 협정입니다. 자, 나중에 이 가트를 끝장내고 이제 더 전면적인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하는 시도가 WTO FTA라는 이름이고 또는 다른 말로 제2차 세계화라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일단 가트 협정의 대상은 닥치고 공산품입니다. 뭐 쌀 개방, 소고기 개방 이런 거 없어요. 네, 서비스 산업 개방 없어요. 무조건 공산품이에요. 그리고 공산품을 개방하는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요것들만 다 꼭 찍어서 개방합니다. 나머지는 개방 대상이 아닙니다. WTO나 FTA는 네거티브 방식이 일반적이죠. 요것만 빼주세요. 나머지는 다 개방. 자, 방식은 관세를 개방한다고 해서 관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세의 최고 수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7% 이상은 물리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이게 좀 지켜갔다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걸 나중에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협의하기로 하자. 딱 요 수준. WTO나 FTA에서는 관세가 없는 게 기본이고 관세와 무관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데 오히려 관심이 더 기울여집니다. 자, 이거는 1대1의 쌍무 협정입니다. 바이레터럴로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이런저런 조건으로 가계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하고 프랑스가 만났을 때 프랑스 쪽에서 야, 너네 영국한테 이런저런 조건으로 해줬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줘.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른바 최애국대입니다. WTO는 다자간 협정이고요. FTA가 다시 쌍무 협정. 대충 이런. 그래서 이게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이고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대공황 전까지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됐던 자본 이동의 자유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단순히 이제 그 재화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 화폐 자본의 이동까지도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하면 크게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일국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그리고 이제 각 나라 간의 자본 이동의 그 자유를 엄청나게 속박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이제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다시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면서 이 가트라는 시스템을 정말로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윤 추구의 무제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WTO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요. 네. 박스 경제학에서는 네. 이제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네. 대공황 같은 시기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이제 대공황 시기에 전반적으로 국가라든가 또는 각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침체하겠다 약간 근린 홍빈파 정책을 설명.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랬다는 거고 대공황은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지배계급의 정부가 자국의 자본가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보여무역으로 나타났고 사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다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오히려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을 안 했으면 대공황이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거예요. 딱히 여기에 대해서 막스주의 경제학이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 경제학이 보호무역을 그렇게 이제 극렬하게 우려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의 그 집권 세력이든 간에 당장 자국 자본이 지금 적자 보고 망해가게 생겼는데, 그죠? 외국에서 수입 제한을 통해서 자국 자본을 살리라는 요구를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2007년 말 이후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호소를 했고, 나름 이제 그 우려했던 만큼의 이제 그 보호무역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고,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무역의 증가세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황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뻔히 예측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서는 과잉 중복 투자를 했다가 구조조정을 두드려 맞았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그 예. 막스 경제학 입장에서 네. 보호무역은 자본주의적 국가 정책에서 네.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양태인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국 경제가 우위에 있으면, 그죠? 네. 자유무역 이론이 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유무역 이론은 전부 다 영국에서 나왔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독일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똑같은 주류 경제학자이지만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 자유무역 이론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호무역, 자유무역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이제 자국의 지배계급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특세하는 거다. 예, 좋습니다. 또.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장기 호황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골든 에이지. 자, 근데 황금기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황금기가 꼬박 20년도 아니었어요. 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회복이 완전하진 않았고 60년대 후반쯤 되면 벌써 장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호황은 뭐 어쨌거나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만의 호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 동력을 획득한 제3세계 국가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제국주의 식민 통치 시기에 자국의 경제 구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형식적으로 독립은 획득했지만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자기들을 점령하고 통치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이제 구매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자국에 생산된 것들을 헐값에 세계 시장에서 팔아 넘기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한 이론이 종속 이론 내지는 신식민지.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제국주의를 다루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자, 19세기부터 자본주의 궤적을 떠올려 보면 10년이 멀다고 공황이 발발했고 대불황, 대공황 두 차례의 세계 전쟁까지 있었어요. 그랬던 자본주의가 20년 가까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자본주의가 이 정도의 좋은 시절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전부 후문입니다. 고작 20년이었는데. 자, 그럼 이 시기는 공황이 사라졌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발했지만 다만 그 충격이 국가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었고 이 시기까지는. 그래서 마치 현명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순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공황을 두드려 맞는다는 사실에 이제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지난번에 대책 없이 시장에 맡겨서 떨어봤더니 너무 아파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 발발하면 또는 조짐이 보이면 국가가 나서서 구제책을 펴야 됩니다. 이른바 확장 정책이에요. 이자율을 팍팍 낮추고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유효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6위쯤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한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이어서 이러다가 이제 또 한번 빵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정부가 긴축 정책을 푼다라는 거죠. 이자율을 올리고 적자 재정이 아니라 균형 재정 내지는 흑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찬물을 뿌려가지고 너무 과열되지 않고 살짝만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연착륙을 할 길을 시도하는 거고, 또 이게 가만히 놔두면 경착륙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이제 확장 정책을 쳐서 구제를 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현명하게 운영하면 이 순환의 증폭을 만만하게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정식화한 이른바 ISL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철진한 얘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것도 현실에서 무력하다는 게 이미 나중에 드러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지간한 주류 거시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도 않은데, 어쨌거나 이때가 이제 ISLM 모형의 전성기였고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가 폴 세뮤얼슨이죠. 그리고 이때도 정말로 이게 먹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60년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주류 학자들이, 세뮤얼슨을 비롯해서 주류 학자들이 자신감에 차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이제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에서 산업순환이라는 걸 통제하는 방법, 현재의 도를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 흐름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 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파인 튜닝이 가능해졌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뉴 이코노미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0년대 이제 대공황 직전에 호황 막바지에 등장했던 뉴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다시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6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잘 나가던 선진국 경제들이 차례차례 경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당연히 케인즈주의적 확장 정책. 근데 이렇게 확장 정책을 펴면 당연히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게 뭐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면, 서로 이제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른바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죠. 근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에 이른바 총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 확장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벌어진 결과는 물가는 예상대로 올랐는데 경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바닥. 경제는 여전히 바닥이면서 물가만 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해진 거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와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케인즈주의적 방식이 더 이상 납발이 들지 않는다. 케인즈주의가 현실에서 이제 파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 중반에 큰 세계 공황이 한번 몰아닥친 다음에 그때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 불안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불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케인즈주의가 득세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다. 대공황 당시부터 이제 국가의 개입은 끔찍한 노예의 길이라고 외쳤던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죠. 그러면서 정부가 쓸데없이 경제에 개입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경제를 망칠 뿐이고 물가만 올릴 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논리가 득세를 하죠. 주류 경제학에서.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을 기반으로 한 루카스나 서전트 같은 세고전 학파들, 뉴클래식이 득세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로는 시장에 맡겨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기만적인 이중적인 이데올로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주제별로 갈 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 이런 장기 불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이제 지배계급의 전략이라는 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계화가 죠. 이게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다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도 깨져버리죠. 1970년대. 왜? 미국이 처음에 금이 아무리 많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부족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서유럽의 경제 회복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남아돌게 되니까 마치 일국 수준에서 태환은행권에 대해서 은행권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는데 미국이 과연 이걸 태환해줄 의지나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국제 금시장에서 금 투기가 성행합니다. 왜? 달러 가지고 금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비율로 금을 계속 소진해야 되는데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70년대 초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금태환 정지 선포예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변동환 유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상황이 장기 불황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